네, 안녕하세요. 저는 IBF 경기남 지방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이재 간사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들의 세계에서 좀 젊은 축에 속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타문화권에서 선교하시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과 비슷하게 대학생, 대학 문화에 대해서 점점 타문화것처럼 느끼는 요즘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청년 사역자분들을 응원하면서 저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은 했는데 조금 암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발제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 조사에서 대학생들의 약 75%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독교를 더 불신하게 되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전에도 불신했던 학생들의 수치까지 합치게 되면 더 높은 퍼센트가 기독교를 불신하는 결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젊은 층에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높고, 심지어 내부에 있는 젊은 층이 교회를 불신하고, 또 이탈하는 현상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특정 상황, 특정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19는 이런 상태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여러 진단과 대안들 이미 앞에 많이 나눠주셨고, 저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의 전체 주제를 좀 전도라는 것의 의미와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제 나름의 생각들 조금,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가 소소하게 어떤 반응들을 해왔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중반 이렇게 지나면서 정치권과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찬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봤던 글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찬반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대학생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0% 정도의 학생들은 이름만 알거나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포럼집에 수록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튀는 값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 대학생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매우 반대라는 강한 의견을 14.8%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범주에서는 한 자릿수가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지인이 있냐는 질문에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그리고 기독 대학생보다 비기독 대학생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집에도 썼지만 남성들의 문화 속에서 남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은 거의 욕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저 수치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비기독교의 차이도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독 생태계 내에서 동성애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표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죄든 아니든 좀 유보하는 입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성소수자다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기독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자기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한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로 대표된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성별, 기독, 신앙 유무, 지인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경우에 동성애에 대한 열린 태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성소수자 지인이 많지 않은 기독 청년들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소수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기 이전에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청년 대학생 그룹이든 사역자 그룹이든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입장이 스스럼 없이 나눠질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 신앙이 꼭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주대심을 우리의 중심에 둔다면 그 외에 그 무엇이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을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입장을 들을 기회가 없는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답정너의 태도를 취한다면 소통할 수 없는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소통이 중요한 젊은이들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에 언어를 획득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점이고 저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종종 이 교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된 이야기가 언론에 이제 회자될 때마다 속상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윤리를 강조하는 집단에서 비윤리적인 처사가 심지어 리더십 팀에서, 리더십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젊은 세대로서 신앙을 회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신상 공개된 가해자들이 대체적으로 20대 남성 대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캠퍼스 선교단체 여성간사로서 복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중년 남성들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여러 사례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젊은 남성들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세대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사에서 여학생들의 98.8%, 남학생들의 89.7%는 온라인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페미니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도 조금씩 다르고 무엇보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사안도 앞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공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페미니즘을 접한 초기에는 험한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표현되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껏 표현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여성 동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IBF가 해왔고 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7년 3월 9일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IBF 서서울 지방의 여성 간사 3분이 가팸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 토크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모임에 서서울 지방의 학생들, 졸업생들이 다수 참여를 하였고요. 그 모임의 결과물, 내용들이 소책자로 발간이 되어서 전국 IBF 각 캠퍼스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소모임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캠퍼스 혹은 지역 차원에서 관련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북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기도 하고 개최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지난 학기에는 제가 속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졸업생들 10명이 함께 모여서 페미니즘에 대한 전반, 그리고 특히 기독교 맥락에서의 페미니즘 해석과 수용의 문제들을 같이 다루면서 각자의 견해들과 경험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IBF에는 성윤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제작이 되어서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고 매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룹으로 교육과 규정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긴장의 끈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지만 규정 이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규정이라는 도구의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생기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규정 시행 3년 차인데 그간 사회적 인식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머지않은 때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RBF에는 자매간사 리더십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 초반에 저와 동기인 자매 간사님들 몇 분이 함께 모여서 몇 선배 남성 간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 간사들이 전연차에 몰려있는 현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조직 내 구조와 문화, 또 결정권과 평가 권한이 중년 남성들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사역의 표준이 남성 간사라는 이야기들,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에 곳곳에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여성 고년차 간사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로 1년에 얼마씩 예산을 배정해서 자매 리더십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자매 간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항목과 금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고요. 항목은 이제 전체적인 문화 개선을 위해 남성 간사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성 간사들의 교육비 지원, 부인과 질환 치료비 지원, 해외대회 참석 시 비용 지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 급여 지원 등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부적 분위기를 힘입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 8월에 제가 출산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자매 간사님들이 출산 전에 사임을 하시던 흐름과 다르게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보내고 2019년 11월에 다시 캠퍼스 간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여성에게만 유독 육아와 출산, 임신 이런 것이 한계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RBF 내부에 형성이 되면서 휴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임이라는 선택, 또 혹은 부부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남편의 사역을 보조하는 역할로 존재하는 선택만이 아니라 육아하는 여성 간사도 캠퍼스 사역을 주체적으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어렵긴 합니다. 네. 다양한 여성 사역자들의 모델의 존재는 분명 기독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련회나 예배에서 남성 사역자분들이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건 못지않게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만난 하나님. 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깊이 만났거든요. 육아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형성해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에서는 특별히 집중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들의 신앙생활이 감소하는 통계, 여학생들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심해진다는 통계를 여러 관점에서 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에 신앙적인 해석과 본보기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종교 모임 자제에 대한 평가는 기독 대학생과 비기독 대학생의 인식 차이를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조사 기간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일까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어떤 입장이고 어떤 시각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은 정부의 방역을 위한 조치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라는 그 물음 앞에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RBF는 총체적 복음 사역을 지향하면서 개인 경건에서 사회 참여까지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담아오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사례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숟가락 얹는 마음으로 예시를 몇 가지 얹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RBF 충남지방회에서는 유학생들이 개강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개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끝났는데 계속 애매하게 대기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손소독제를 직접 제작해서 국제교류처를 통해 전달을 했죠. 또 여러 캠퍼스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간식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기저기 재정이 오가고 시간이 오갔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RBF들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매일 밤 10시 19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이 만들어져서 배포되었습니다. 총 5개의 기도문이 만들어졌고요. 그 기도문들은 여러 모임 시간과 개인 기도 시간에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 RBF 모임에서의 방역 지침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기본적인 행동 지침을 전체 차원에서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지침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 온 천지 만물을 포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리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으로 소통해내야 하는 부르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또 여러 모양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정죄하지 않고 건강한 소통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이슈들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이전에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든 선교단체든 늙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사라질 것이라고 아픈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신뢰가 조금이나마 잘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애쓰고 계신 청년 사역자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